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아주 반갑게 또 활기차게 여러분들을 강의실에서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게 돼서 진심으로 미안하고 또 걱정스럽습니다. 저는 직업세계와 관련 복귀를 여러분과 한 학기 동안 담당하게 될 김인기입니다. 사회복지학부 청소년학 전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강의할 강좌는 원래 직업세계와 관련 법규인데 이 과목은 원래 학습 계획서에도 나타난 것처럼 같이 직업상담사 2급 과정 전문을 취득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5과목 중에서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직업상담학과, 직업심리학 2과목을 하기로 되어 있는 과목이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부득이하게 PPT로 강의하게 되면서 약간의 어떤 수업의 범위가 오프라인으로 개강된 후에 서로 상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교시에는 우리가 직업협력편을 다루기로 하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심리검사의 이해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심리검사 전체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심리검사 개발 절차를 한번 전체적으로 이해를 함으로써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이래서 이런 것이 나왔고 이런 항목들이 있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심리검사 절차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나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리검사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측정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흥미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적성이라든지 재능 같은 것들, 이런 것은 그 자체로는 정말 측정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측정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심리검사 개발인데요. 자, 이와 같이 어떤 추상적인 구성 개념을 가지고 측정할 수 없는 것을 심리적 구성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리적 구성 개념을 하나를 정해지면은 그거를 어떤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어떤 검사가 진행되는데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흥미 검사를 만들려고 한다 라고 하면 흥미에 대해서 우리가 이 흥미는 일단은 이 상태에서는 심리적 구성 개념입니다. 그럼 전 흥미를 정의를 내려야 되는데 우리가 연구자가 좀 범위를 축소해서 연구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좀 정하는 것이죠. 이걸 갖다가 우리는 조작적 정의라고 합니다. 그러면 흥미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내리는 것이죠. 자, 어떻게 내리냐면은 연구자에 따라서 흥미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 또는 싫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조작적 정의를 내리게 되면 어떤 범위가 작아지게 되죠. 그러면 그 작아진 범위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그런 것을 검사할 수 있는 문항들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런 문항들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냥 개발하기 좀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연구된 관련 문헌이라든지 또 설문지를 돌린다든지 면접 등을 통해서 문항을 개발한 후에 이거를 바로 본 검사로 하기에는 또 이게 잘못되면 안 되니까 너무 많죠. 그래서 이거를 한 100명이나 50명이나 100명 정도 적은 인원의 검사를 먼저 해보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파일럿 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일럿 검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요인 분석이 되고 이것이 이제는 잘 될 거라고 판단이 되면 이거를 이제는 주 모집 대상한테 설문지를 해야 되는데 어떤 용도에 따라서 용도난에 따라서 이걸 검사할 대상자가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이걸 모집단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전체 대상으로 해서 이거를 검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검사의 대상에 맞는 어떤 표준 집단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러한 표준
집단을 선정하기 위해서, 표준 집단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이런 표본 추출 방법들이 있는 것이죠. 어떻게 표본을 추출해 갈 것인지. 그래서 그런 방법들에 의해서 표본이 추출이 되면 표준 집단에다가 검사를 해서 요인 분석하고 타당도를 좀 분석을 해가지고 신뢰도가 높냐, 타당도가 있느냐, 이걸 통해서 검사지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검사는 일단 객관성이 있어야 되고 표준화가 돼야 되고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심리검사의 특성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리검사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어떤 인격적, 행동적 측면을 이해하기 위한 어떤 심리학적인 측정 과정이고요. 이러한 인간의 행동 표본을 우리가 객관적이며 표준화된 절차로 측정 진단하는 방법을 아나스타시라고 하고 또 클론바우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개인의 행동을 관찰하고 그것을 수량적 척도나 유목 척도로 기술하기 위한 하나의 체계적 절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리검사란 어떤 인간의 성격이라든지 능력 및 그 밖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심리적 특성의 내용과 그 정도를 밝힐 목적으로 그 사람의 행동 또는 그러한 행동의 결과를 어떤 가정의 표준적 관점에 비추어 질적 혹은 양적으로 기술하는 조직적 절차입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심리검사란 그 능력, 성격, 흥미, 태도 등과 같은 심리적 구성 개념을 이러한 수량화하기 위해서 표준화된 측정 도구를 말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측정할 수 없는 어떤 심리적 구성 개념을 측정할 수 있도록 수량화시킨다는 것이죠. 이것이 저는 바로 표준화된 측정 도구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좋은 검사의 조건은 뭐냐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첫 번째, 표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표준화라는 것은 검사 재료라든지 시간의 제한, 검사의 순서, 또 장소, 어떤 지시문, 읽기, 이런 것들이 검사의 실제 모든 과정과 그 응답한 내용을 점수화하는 채점 절차를 세부적으로 명시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표준화가 중요한 이유는 이 측정 과정이 표준화되어야 되고 채점 과정이 동일시해야 거기서 발생될 수 있는 편차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표준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검사자의 어떤 또 주관적 그리고 주관적 의도 및 해석이 개입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준화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표준화된 것은 신뢰도와 타당도가 비교적 높고 기준 집단에 비교해서 이런 피검사자의 상대적 위치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아까 규준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그 모집단 전체에서 표준화된 집단을 뽑은 집단, 이 집단이 규준 집단입니다. 또한 타당도가 높아야 되고 신뢰도가 높아야 되고 객관도가 있어야 되고 실용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정확히 측정하고 있는가, 즉 내가 흥미를 측정하고 싶은데 흥미로 만들어진 제대로 된 검사를 사용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내가 흥미를 측정하고 있는데 어떤 불안이나 우울을 측정을 하게 되면 그 도구로 이것은 타당도가 없는 것이죠. 이와 같이 측정하고 있는 것을 정확히 측정한가를 타당도라고 하고, 신뢰도는 어떤 문항의 일관성을 의미합니다. 어떤 동일한 측정에 대해서 문항들이 서로 일관성 있고 상관이 상당히 높은 것들이 구성이 되어 있으면은 신뢰도가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객관도, 실용도,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는 것이 바로 좋은 검사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주요 개념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동 표본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한 개인의 행동에 대한 표본을 관찰하는 것이 이제 행동 표본이 되고, 또
측정이라고 하는 거, 측정이란 대상 자체가 아니라 그 대상의 어떤 속성의 수치를 할당하는 과정이다. 다시 말하면 어떤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대상이나 사건의 수치를 할당하는 과정이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키나 몸무게를 측정한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자체를 재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어떤 키나 몸무게 같은 물리적 속성을 잰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또 성격 검사에서 측정한다 라고 하는 것은 성격 검사의 그 안에 있는 성실성이라든지 외향성이라든지 직무 만족이라든지 리더십이라든지 불안, 기능 등과 같은 그러한 심리적 속성을 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조작 측정의 심리적 구성물, 이것은 어떤 그러한 그 측정할 수 없는 심리적 구성 개념을 나름대로 관찰 가능한 형태로 정의를 내리는 것이 심리적 구성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규준인데요. 이 규준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규준은 우리가 그 모집단에서 표본 집단을 뽑은 집단이 규준 집단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규준 집단에서 나온 점수를 어떤 비교 기준이 되는, 그러니까 특정 검사 점수의 해석에 필요한 기준이 되는 자료로 한 특정 개인의 점수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주는 것이죠. 한마디로 상대평가를 한다는 것이요. 내가 검사를 했는데 내 검사 점수가 좋은지 나쁜지 이거를 비교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점수를 다른 사람들의 점수와 비교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비교 대상이 되는 집단을 우리가 규준 집단 또는 표준화 표본 집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심리검사의 분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심리검사의 분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첫 번째 이 투사적 검사와 객관적 검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그 투사적 검사, 객관적 검사에 대한 구분은 그 측정되는 검사의 문항 구성 양식과 또 제작 방법에 따라서 투사적 검사와 객관적 검사로 구별되고 있습니다. 자, 이 투사적 검사는 우리가 이 TAT 검사 개발자인 머레이가 그 개인의 인격 특성을 반영하는 검사로서의 유용성을 강조했고, 또 이러한 그 엑스너의 어떤 로사 검사 개발자로 투사 검사의 어떤 특징을 상대적으로 비구조화된, 구조화가 아닌 그 비구조화되었지만 그러나 이 표준화된 상황에서 피검사가 반응하도록 요청되고 이에 따라서 피검사자의 반응은 굉장히 자유롭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굉장히 비구조화됐어요. 어떤 걸 검사했는지 잘 몰라. 그런데 그런 검사에 대해서 검사하는 사람이 반응을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모두 다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반응이 굉장히 자유롭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투사 검사에는 그 로사 검사, TAT, 문장 완성 검사, HTP, 그린 검사 등이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투사적 검사의 종류, 이건 우리가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투사적 검사의 어떤 장점을 살펴보면, 자, 투사적 검사다 그러면 굉장히 비구조화된 검사다, 너무 난해해서 무엇을 검사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 검사하는 사람이 굉장히 독특한 반응을 일으켜요. 그래서 면담이나 행동 관찰, 이런 객관적 반응보다도 훨씬 더 독특한 반응을 제시해 줄 수 있다. 이것이 이제는 첫 번째 장점이고, 두 번째는 도대체 이 피검사자가 어떤 걸 검사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상당히 불분명하고 모호하고
너무 신기해. 이런 검사 자극에 부딪히는 거야. 어떤 뭐 이상한 그림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그 생각에 대해서 의미가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거를 검사해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적절히 방어를 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일반 객관적 검사 같은 경우는 문항을 읽으면 나에게 불리한 것인지 불리하지 않은 것인지 금방 알아서, 불리한 것 같으면은 나쁘게 하고 유리한 것 좋게 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 방어를 하는데, 이거는 방어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장점이다. 또 개인의 반응이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응이 풍부하게 나오고, 또한 자기 무의식 속에 있는, 내면에 잠겨있는 그런 무의식적인 심리적 특성이 반영될 수 있거나, 아니면 전의식 쪽에 있는 특성이 반영될 수 있다. 우리가 이 전의식이나 무의식적인 것은 프레이드 이론에서 이미 많이 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의식과 전의식과 무의식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의식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의식이라 하고, 전의식은 평소에는 잊고 있다가 내가 조금만 생각하게 되면 다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이런 것이 전의식이라고 하고, 이 무의식은 우리가 아무리 떠올려 노력해 떠올리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깊은 생각하기 싫은 것들, 억압된 감정들, 폭력적인 것들, 이런 것들,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것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점은 물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검사를 한 번 하고 다시 했을 때 그러한 검사의 재검사 신뢰도가 매우 낮게 나온다. 이런 측면에서 신뢰도가 좀 낮다고 하는 거하고, 또 이 검사의 대부분은 어떤 객관적인 것이 아니고 어떤 일부 주요 사람들에게 한 임상적인 자료로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를 포함해서 폭발할 수 있는 것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그 검사의 타당도가 좀 낮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반응에 대한 상황적 요인의 영향이 크다는 건데, 이러한 투사적 검사는 여러 상황적 요인에 의해서 강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로사 잉크 반정 검사는 RIT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1921년 스위스 정신과 의사인 로샤에 의해서 개발이 되었고, 우연히 떨어진 잉크에 정신분열증 환자에게 물어보니까 서로 다르게 반응을 하더라 라는 것을 착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로샤 사망 후에 100에 의해 다시 연구가 시작됐고, 자, 이것은 우리가 가로 세로 24.2 곱하기 16.9cm의 크기의 대칭형 잉크 반점 카드 1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검사의 실시와 해석은 상당히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검사자만이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검사의 내용은 우울, 정신분열, 강박 등 정신건강 진단을 한다든지, 인지사고 기능 검사, 또한 감정조절 방식, 애정욕구와 같은 정서상태, 대인관계, 자아상을 확인하는 검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주제 통감검사 T8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 성격적 특성 중에서 어떤 동기, 정서 갈등, 컴플렉스, 성취욕 등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검사입니다. 총 31장의 그림카드로 되어 있고요. 이 그림카드 해석에서 나타나는 욕구, 압력관계를 비롯한 여러 심리적 역동을 기술 진단하려는 투사법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 속에 어떤 인물을 자기와 동일시하고, 또 그를 통해서 자신의 욕구 저지, 이성관계, 부모나 반감에 대한 적개심을 투사한다는 것이죠. 자, 로샤 잉크 반정 검사의 카드의 구성은 총 10개의 카드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카드에는 날개가 달린 산짐승, 박쥐나비,
어떤 소문에 의하면 뭐 코로라도 박쥐에서 나왔다 하는데, 어쨌든 그러한 그 산짐승, 인간상으로 볼 때는 중앙부의 여성상, 골반 또는 다른 해부적인 개념, 그 다음에 새새끼, 이렇게 나타나고, 카드 2에서는 인간 및 그 운동, 동물 및 그 운동, 곰, 개 등 이런 것이 그려져 있다고 하고, 카드 세 번째 카드에는 인간, 2인의 인간, 인간의 운동, 인간의 성, 카드 4에는 섹스 카드라고 해서 파더스 카드, 모피르, 동물의 머리, 괴물, 거인, 고릴라, 이런 것이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카드 5번째는 나비, 박쥐 및 운동, 동물의 머리, 인종. 카드 6번째는 동물의 피질, 남근, 모피. 카드 7번째는 섹스 카드, 마더스 카드라고 하고, 인간 및 그 운동, 지도, 동물 및 그 운동. 카드 8번째는 동물, 색칠한 나비, 해부도. 카드 9번째는 마녀, 인두, 원자폭탄의 폭발, 원자폭탄의 폭발. 그래서 카드를 거꾸로 볼 때 이런 원자폭탄 폭발이 나온다고 하고, 무궁화. 카드 10번째는 어떤 화가의 파레트, 해저 경치, 가슴, 거미, 뱀,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전문가만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잉크 반전 검사 카드 10가지 종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제 통각 검사 카드는 이런 것이죠. 자, 한 소녀가 바이올린을 보고 깊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이 글을 보고 너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고 물어봤을 때 사람마다 다 다르죠. 옛날에 내가 이 바이올린을 켜고 싶었는데, 배우고 싶었는데 돈이 없으면 배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하면 이 바이올린을 잘 켤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 아니면 이 바이올린에서 나는 소리를 내가 지금 듣고 감상하고 있는데 너무 황홀하다 라고 하는 뭐 이런 상황들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그림은 농사를 짓고 있고, 한 소녀가 책을 들고 서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말로 농사를 짓고 있죠. 그래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나는 공부한다, 이런 생활 속에서 자신의 어떤 과거에 나타나는 그런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주자 통각 검사 카드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 HTP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집을 한번 그려보세요. 한 3분 정도 시간을 들여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